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46강 이승만과 김일성 남북의 건국. 제46강 이승만과 김일성 남북의 건국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한의 건국편 건국이냐 광복이냐 이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다뤄봤고요. 예. 그럼 북한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남과 북이 양쪽이 각각 정부를 세우게 됐는데요.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건국이 됐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김일성. 네. 아주 조심스럽게 네. 접근해야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쪽에서는 좀 익히 알려져 있지가 않거든요. 여기가 어떤 방식으로 뭐 건국이 됐는지. 예. 사실 또 김일성 위원장이죠? 주석이죠. 주석인가요? 예. 김일성 주석이,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전력도 모르시는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맞습니다. 예. 뭐 김일성 가짜다. 네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사실을 네. 기반으로 그대로? 해서 예. 담담하게 한번, 왜냐하면 뭐 저 개인적으로도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반체제적인 발언과 표현에 네. 대해서 네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 관계없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네. 정확하게 사실에 기반해서 네. 비판할 것, 그 다음에 그렇죠. 또 긍정할 것, 네네.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죠.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좀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요. 이건 어찌됐건 역사이기 때문에 팩트 그대로 저희가 좀 짚어보는 순서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잘 안 배우니까요, 특히나. 그렇죠. 네. 예, 이 김일성과 관련해서는요, 역사문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신 신주백 교수님, 네.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의 강사로 계시는 이종석 선생님, 네. 그다음에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님이신 기광서 교수의 논문을 네. 토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김일성은 대체 어떤 인물이냐, 예.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식으로, 또 굉장히, 뭐 제가 알기로도 젊은 나이에 이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어떤 식으로 지도자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지,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얘기를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예. 1912년 4월 15일생입니다. 그러니까 1912년. 예, 그러면은 네. 1945년 광복이 되면 응. 30대 초중반의 나이가 되는 거죠. 오. 굉장히 젊은. 저와 그렇게 차이 안 나는 나이군요. 그렇죠. 갑자기, 네, 예. 그러네요. 그리고 1994년 7월 8일 네네. 사망에 이르게 된 네네. 북한 최고의 정치 지도자다.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평양 출신입니다. 네네. 평양 출신이었고요. 출생지는 바로 이제 만경대라고 해서 김일성의 생가를 북한에서는 혁명사적관으로 해서 뭐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그 평양의 그 시민들이 만경대를 참배하고 그렇군요.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점점 접할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북한의 정치 지도자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가짜다. 네. 원래 김일성 항일무장 세력의 김일성 장군은 나이가 많은 되게 노장군이었는데 이러한 업적들을 가로채서 김일성이 자신의 업적인 것 마냥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런 오해를 좀 살만도 한 게요. 아까도 예. 이야기해 줬지만 30대에 이미 광복될 때쯤에 이제 30대의 나이로 됐다면 지금 물론 이제 그때의 이제 30대와 지금의 30대는 좀 다르긴 하죠. 그때만 해도 뭐 한 10대 후반부터 굉장히 열띠게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다른 독립투사분들에 비해서 이 기존의 이제 옛날 자료들 사진만 봐도 다른 독립운동가분들은 굉장히 좀 연세가 있으신 희끗희끗하시고 예. 좀 어르신 우리 김구 선생님이나 뭐 여운형 선생님 이런 분들만 봐도 굉장히 연세가 고령이신데 유일하게 여기 사진에서 보면 좀 또 많이 젊은 사람으로 들어있어서 약간 좀
뭐지 이 사람은? 예. 약간 좀 정말 진짜 독립운동을 그것도 지도자가 될 만큼 예. 이런 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맞을까? 약간 이런 오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구심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김일성의 광복 이전의 행적 네네네. 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볼 독립운동 필요가 활동. 있죠. 네네. 예. 지금 남한 사회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그 네. 남북 간의 체제 경쟁으로 네네. 인해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 북쪽 정부죠. 그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반면에 이북에서는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네. 항일무장 투쟁부터 네. 그다음에 또 광복 이후에 토지개혁 그다음에 또 주체사상의 수립이라고 하는 네. 이러한 업적들을 굉장히 그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네. 거의 뭐 이제 신격화하다시피 하는 부분이 좀 있죠. 예, 예. 그래서 김일성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는 세계 역사상 이렇게 그 극과 극의 평가가 공존하는 정치인 인물은 김일성 거의 밖에 많지 없지 않죠. 않나 예. 예. 라고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김일성은요, 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람의 어떤 네. 회고를 통해서 좀 알아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겠죠. 1932년 1월에 조선혁명당에 가입하여 조선혁명당 군사령부 참모를 역임에 있었던 독립운동가 김학규의 자서전을 인용해 보면은요. 네네. 지금 북한의 괴수 김일성은 그의 원명, 원래 이름이 김성주 인바.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집은 장백에 있었고 그의 부친은 우리 민족 진영의 일원이었다. 이 민족 진영의 일원이었다라는 건 그 독립운동 네. 계열이었다라는 거죠. 네, 민족주의자 예. 분이었다는 거죠. 우리 정의부에서 학비를 공금으로 주어 길림에 있는 육문중학교에서 2학년까지 공부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 정의부는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문중학교 그래서 지금 그 압록강을 건너면 그 북한의 그 정치 지도자들, 네.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든가 이렇게 그 중국을 방문할 때 그곳을 좀 들러서 김일성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고 이러한 장면들이 가끔 뉴스로 접하기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중학교 이렇게 소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에 눈을 떴었던 또 인물이다. 아버님이 그러시면 또 일찍 이게 좀 트이는 부분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렇죠. 예. 그 후에 그 조선혁명군 일중대였던 이종락 대장의 휘하에 있다가 공산주의로 사상을 전환하였다라고 이제 회고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육문중학에 다닐 때에는 공부하면서 길림성에 있는 소년들을 모아서 소년대를 조직하고 그가 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을 찾아왔다. 라고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양세봉 장군, 독립운동가, 유명한 네. 독립운동가거든요. 네네네. 양세봉 장군과 나를 찾아와 자기도 항의를 할 터이니 무기를 달라고 요구하던 것이 생각이 난다. 네. 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찾아와서 소년들을 조직해서 찾아와서 이제 직접 항일 투쟁을 할 테니 무기를 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실제로, 1930년대 후반 정도가 되면은요. 20대 정도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일제가 조선 내부에 있는 항일 무장 세력은 물론 독립운동 세력은 물론이고 만주에 있는 네. 독립운동 세력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1930년대에는 그 항일 무장 세력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합니다. 참. 네. 여기에는 요 시기가 바로 이제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네네. 그다음에 또 백정기 네네. 의사께서 순국하시게 되는 네.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때 그 보천보 전투라는 1937년 6월에 네.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투의 규모가 그 당시에 보통 청산리 전투라든가 봉오정 전투라든가 네. 이런 전투에 비해서 그 전과는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투의 규모 자체가 크진 그렇죠. 않다. 보천보가 어느 쪽인 거죠? 보천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함경북도의 보천보라고 하는 조그만 소읍입니다. 네네네. 예, 거기에는 일제의 어떤 주둔지가 있었고 일본군의 주둔지가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것이 그 동아일보에 호해가 발행될 정도로 대서특필이 됩니다. 네. 요 시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항일 무장 세력들, 독립군들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는 그 중일 전쟁도 일으키면서 그 만주국을 세우면서 조선과 만주 동북 지방의 정세가 안정되었다. 네네. 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일제에 저항하는 무장 세력이 나타나서 일본군을 습격하게 되니까 일본으로서는 대단히 당황하게 된 위협을 느끼게 된. 예. 그래서 김일성에 대한 어떤 현상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때 김일성과 김일성의 항일 무장 세력, 김일성 부대가 주목을 받게 되고 우리 조선 민중들에게 각인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네.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것도 특히나 이제 이 한반도 안에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다가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을 하게 되고요. 인민혁명정부를 건설하는데 네.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어떤 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어떤 그 최고 지도자라기보다는 그 유격대 활동을 통해서 그 어떤 그 독립운동가 그룹에서 어떤 정치위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다. 네네.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우리나라에는 그 행정조직이라 했는데 정치위원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이라든가 이제 중국에서는 정치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뭐 이런 직함들이 있는데 이 정치위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어떤 정책과 노선과 어떤 실행을 결정하는. 네. 그러니까 위원회 정도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좀 전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탁월했던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전투 예.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찌됐건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셨는데 예. 그 중에서 어찌됐건 이런 이제 지도자가 되려면 그 많은 아주 많기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 명망 있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어찌됐건 그 사회에서도 좀 인정을 받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그 김일성 등과 함께 네. 독립운동을 했었던 항일 무장 세력을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김일성보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네네. 지휘관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김일성보다 나이가 적었던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없었겠죠. 많지 예, 않았을 예. 거예요. 오히려 뭐 김책이라든가 최현이라든가 이런 네. 사람들은 오히려 김일성보다 경험이 많거나 나이가 많았거나 그죠. 그렇게 많았겠죠.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김일성이 그 항일무장 세력의 지휘관으로서 인정을 받았었던 거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일무장 세력이 일제에 의해서 거의 괴멸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부대, 자기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항일무장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 그러니까 전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네네. 그 과정에서 부하들의 희생을 얼마만큼 최소화시키느냐. 이것이 지휘관의 능력을 그죠.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 또 독립운동가 분들이 너무 또 워낙 많이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예.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최대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면서도 전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독립운동의 이런 좀 전력을 계속해서 힘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김일성은 소비에트 정부, 그러니까 네네. 소련과 연계해서, 그다음에 또 그 중국 공산당과 연계해서 동북 항일 연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백두산 주변에서 그 왕청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네네. 이 왕청현은 그 이번에 그 드라마 별그대에서 그 전지현 씨하고 김수현 씨가 네네네. 그 생수 광고 해가지고 지금 그 곤란을 겪었었던 그런 장백산 그 부근입니다. 네. 거기에서 그 유격대 활동을 하게 네네네. 되는데요. 거기에는 동북항일연군, 그다음에 또 소비에트 그 소련군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하긴 하지만 조선인들이 절반 이상이었거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그 당시 그 회고 유성철이라고 하는 6.25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 작전국장이었었던 유성철의 회고에 따르면 김일성은 최용건, 강건, 김책, 안길 등과 같은 대위, 계급이 대위였지만 조선인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라고 한국일보에 한국일보에 그 실린 증언 김일성을 말한다. 예,
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항일무장 운동을 지속적으로 네. 헌신적으로 전개했었던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 항일무장 세력은요, 자기 역량을 보존하면서 무장 세력의 네. 통일과 지속적인 항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적인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자신의 전투적인 성과를 얻는데, 이 왕청현 부대, 즉 김일성 부대의 성과가 대단히 지금 돋보였다. 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뭐 부대고 특히나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나 이 전투력이 얼마나 또 훌륭한가, 전략이며 부대원들을 지키거나 그 성과가 어떤가에 따라서 또 평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독일이 이제 패망을 합니다. 항복을 네. 하게 되니까 이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네. 그 영토가 굉장히 넓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쪽으로는 일본군과 맞서야 되고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독일과 맞서야 되는데 일단은 일본군이 소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그 침략적 네. 야욕을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독일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과 맞서 싸우는데 주력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이 패망을 하니까 이제는 일본과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네. 1944년, 45년 시기로 네네.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1945년에 독일이 패배하고 일제 패망이 임박하자 소련도 이제 그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고, 조선인들은 조선공작단 네. 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고 조국의 해방과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그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직이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선공작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항일무장 투쟁을 하다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국내 진공장 작전을 펼치겠다라는 건데요. 네네. 일설에 의하면 최용건이 단장이었다. 아니다. 김일성이 단장이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논문이라든가 사료를 검토해 보면 그 당시 김일성은 조선공작단에서 정치군사 책임자였다. 라고 이제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국내 진공 작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1945년 8월 8일 네. 소련군과 함께 국내 진공 작전에 참석을 하고요. 네네. 나머지 조선인들은 김일성과 함께 1945년 9월 18일 원산항을 통해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이승만과 김구 선생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김일성은 해방군의 자격으로 소련군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방군으로 왔으니까 조선 인민들에게 환영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광복을 시킨 당사자 자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방군이니까 예. 해방을 시켜준 당사자 자격. 물론 국내 진공 작전에 직접 참여해서 전투에 직접 참여해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휘하의 부대가 네. 국내 진공 작전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지휘자로서 네. 김일성은 소련군과 함께 그 조선 공작단의 그 간부들과 네네. 지도부들과 함께 9월 18일 원산항을 통해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김구 선생님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임정 요인 자격으로 오지 못했죠.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이걸 막으면서 개인 자격으로 왔죠. 네. 미국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승만도 미국에서 귀국 여건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메가더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고 하와이 일본을 통해서 메가더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속된 말로 가장 그림이 좋게 네.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김일성이다. 네. 라고 볼 그렇게 수가 있다라는 되겠네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무래도 미군정의 국내에선 특히나 대한민국 안에서는 미군정이 그만큼 우리의 이런 항일 독립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이런 예. 부분에서. 맞습니다. 그 당시 그 미군정의 그 한반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상 유지 정책 아닙니까? 네, 그게 그렇죠. 친일 관료들이 들어오게 네,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친일 관료, 친일 매국 세력, 네. 친일 부역자들이 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 있었던 민족주의자. 근데 네. 그 이 민족주의자들이 대체로 그 변절하거나 개량의 길로 네.
들어왔었던 사람들이었었던 거고요. 그 지하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조선공산당이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좀 표면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여운형 선생님과 같은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세력이긴 하지만 되게 온건한 네. 사회주의 계열의 중도 사람들. 그렇죠. 좌파 중도 쪽에. 좌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그리고 북한 전체적으로 조선을 북한과 남한을 아울러서 한반도, 조선 반도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었던 거고 네. 여기에서 미군정이 갖고 있는 불안함, 그다음에 또 소련 정부가 갖고 있었던 자신감 이것도 일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는 게 좀 타당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김일성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김일성이 독립운동가로서 이제 전투에서 승리도 굉장히 많이 하고 능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건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도 뭐 이승만도 이승만이지만 뭐 김구 선생님이나 여운형 선생님처럼 여러 이제 지도자들이 그것도 인기가 있는 저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인기가 있는 지도자들이 또 꽤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 외에는 예. 혹은 뭐 다른 지도자들이 없었는지 국민들의 좀 존경을 받던 지도자들이 없었는지도 궁금해요. 예, 북한 지방에서도요, 네. 국민들 그 조선 민중들의 그 지지를 받는, 네, 존경을 받는 독립운동가, 민족 지도자가 계셨죠. 네, 어떤 분일까요? 대표적인 분을 한 분만 꼽아라 그러면 조만식 선생님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좀 생소한데요. 예, 이 조만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 시인 네. 김소월 선생님이 계시죠. 예. 이 김소월 선생님이 조만식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오.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의 영문 이니셜인 네, JMS 를 따서 조만식 선생님을 칭송하고 예찬하고 존경의 뜻을 표하는 시를 작품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1883년생이고요. 네. 1950년 네, 네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평안남도 출신입니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네네. 기독교주의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신간회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숭인중학교 교장, 그다음에 밀립대학.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경성제국대학이라든가 일제가 세운 식민지 교육기관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민족의 힘으로 민족의 인재를 만들어낼 밀립대학 운동을 전개하시기도 하고요. 네네. 굉장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 독립운동을 일제된 저항운동을 끝까지 꾸준하게 펼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북한에 그 조만식 선생님이 계셨다. 네. 그럼 남한에는 김구 선생님이 계셨던 거고요. 그리고 조선 반도에 조선 땅에 조만식이 있었다. 그러면 해외에는 김구가 있었다. 이런 정도. 그래서 김구 선생님과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하는 남과 북, 예. 국내와 해외의 국외의 양대 정치 지도자, 민족 지도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조만식, 김구, 여운형, 김규식 이런 분들은 거의 급이 장난 아니시네요. 그렇죠. 예. 갑자기 때 그렇게 들으니까 이분이 이 정도의 분이구나 하는 게 느낌이 오네요. 예. 남한의 김구, 예. 북한의 조만식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리고 광복 직후, 네. 직전과 직후에는 여운형 선생님과 함께 네.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시고요. 평안남도 건준의 위원장이 되시고요. 그리고 소련 군정 당국이 만든 최고행정기관인 북조선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할 것을 권유받기도 하십니다. 그렇군요. 이게 처음에 그 건국준비위원회 시절에 여운형 선생님과 함께 했던 그런 당시 그때처럼만 됐더라면 참 이렇게 바람직하게 돌아갔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 조만식 선생님을 굳이 따진다면 이렇게 뭐 좌니 우니 이렇게 한다면 좀 사상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어떤 쪽에 가까우신 분인가요? 보수우익 민족주의자죠. 그래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하고 그 결이 같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그래서 의열투쟁을 많이 하셨고 네네. 그 항일투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네.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그 무장을 통한 독립운동. 네. 하지만 조만식 선생님은 국내에 계셨기 때문에 네. 무장투쟁을 하기가 예.
불가능했죠. 그러면 약간 여운형 선생님과 비슷한 부분이 좀 있고요. 국내에서 여운형 선생님도 그렇죠. 약간 사상적 입장은 여운형 선생님과 좀 결이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사상적 입장은 김구 선생님과 비슷한데 하신 역할은 여운형 네. 선생님과 비슷한 같다. 네.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님이 주도했었던 건준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었군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탁 통치, 반탁 통치 때는 김구 선생님과 함께 반탁을 주장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김구 선생님도 그때 무조건 즉각적인 독립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잠시라도 이런 임시적으로라도 그 신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예,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똑같이 이분 역시도 예. 반탁을 주장하셨었군요. 예, 지금 그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 네네. 가면은 조만식 선생님의 동상이 있고요. 파주에 가면은 그 요즘 그 축구 때문에 말이 많죠. 그 국가대표 네. 트레이닝 센터 건너편에 그 오두산 그 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만식 선생님의 동상이 있고요. 서울 저동에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올 여름 방학 때 네네. 조만식 선생님의 기념관이라든가 통일전망대를 네. 가면서 그 뜻이 어떤 뜻이었는지 네, 우리가 네.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어쨌건 간에 네네네. 북한에서는 조만식 선생님이 어떤 조선 민중으로부터 절대적인 명망, 지지, 존경을 받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국내에선 사실 그때 대한민국에서는 남쪽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민중들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운형 선생님이 1위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북쪽에서는 거의 이 조만식 선생님이 1위라고 따진다면 그렇죠. 건가요? 뭐 구체적인 여론조사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제가 그 사료를 확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여운형 선생님과 거의 같은 수준의 명망과 존경을 받았던 국내의 민족 지도자가 아니었나. 네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평안도 네. 조만식 선생님 활동하셨고 고향이었던 이 평안도 지역은 민족주의적인 토양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을 대표했었던 조만식 선생님의 입지는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고요. 조만식 선생님의 별명이 조선의 간디입니다. 조선의 간디. 와, 저 최고의 찬사인데요. 예.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고요. 좌우 합작단체인 신간의 결성에서도 참여했고.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끝까지 일제에 협력한, 그러니까 조선에 남아서 네. 일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협력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참 여운형 선생님이랑 비슷하네요. 그런 부분에서. 일제 협력했으면 그걸 친일 부역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이 과거의 업적이 어땠다 하더라도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의 국가 건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예. 참 근데 이런 분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이 어쨌건 북에 계셨는데 예. 이렇게 물론 이제 전투적으로도 굉장히 좀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젊디 젊은 김일성이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좀 의아스러워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좀 봐야 되는데요. 네네. 소련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개인적인, 주체적인 정치 역량. 그러니까 조만식하고 이제 김일성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네네네. 조만식의 개인적 역량과 김일성의 개인적 역량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대중적인 인지도. 그러니까 이 조만식 선생님의 대중적인 폭넓은 인지도하고 네네. 전투의 영웅 아닙니까?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지지도, 인지도가 같이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같이 10%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폭발력이 있는 게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뭐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 예. 그게 또 알려져서 소련에 의해서 또 이제 멋지게 금이 환영한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이게 있겠죠. 예. 그다음에 또 정치 세력 안에서 네. 의 입지.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정치 세력 안에 경쟁자가 많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김일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네네. 만약 경쟁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김일성을 중심으로 김일성이 부각이 될 수가 있었던 거겠죠. 네네. 그런 면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당시 그다음에 국내외의 정치 변동. 그러니까 국외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외세, 즉 소련과
그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 우리 대표적인 게 그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른 소련과 미국의 대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외에서 뭐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과 한민당의 결탁, 그다음에 일시적인 김구 선생과 한민당 이승만의 결합. 그러면 나서 나누어지게 되고 뭐 조선공산당의 활동과 9월 총파업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거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김일성의 권력자로서의 부상은 전적으로 소련에 의해서 추진된 한반도 전략의 일환이다. 라는 견해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또한 김일성의 주체적인 역량만을 강조해서 그의 정치적 주도권 장악을 아주 당연하다. 라고 보는 것은 이제 북한의 입장이겠죠. 공식적인 예.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남한의 입장이건 북한의 입장이건 간에 객관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아나운서께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네네. 정황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 가운데 조만식 선생님과의 비교도 네네. 이제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 전에는 뭐 그 뛰어난 헌신적인 항일 무장 네. 세력의 지휘자였다. 지휘관이었다. 그럼 이제 광복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과 그 중국 그 만주 그 네. 접경 지역에서 빨치산 활동을 그 동만주 지방에서 빨치산 활동을 전개해온 김일성은 1937년 6월 아까 말씀드렸던 보천보 전투를 치름으로써 국내 처음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일제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일제가 아주 끈질기게 추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김일성의 인지도는 해외 민족주의 세력에게도 이제 각인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님 역시 1940년대 독립군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김일성 부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 것이 백범일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1940년 10월달에 소련으로 이제 그 김일성과 김일성 부대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네. 거기에 있었던 조선인 빨치산이라고 하는 게 그 러시아어로 파르티잔, 그 무장 게릴라를 네네. 얘기하는 건데요. 이미 선두에 서 있었다. 나이로 보아서 그 연장자였던 김일성보다 나이가 많았던 최영권, 김책 네네. 이런 사람들도 김일성의 어떤 지도력, 지휘관으로서의 능력, 항일 무장 그 투쟁의 능력에서는 김일성과 좀 인정을 할 정도로. 그렇죠. 예. 김일성이 좀 나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네. 그래서 소련군 지휘부는 그 대일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김일성을 한반도 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삼을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소련에서부터 인정을 받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예. 여기서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북한의 정치도자, 최고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협상의 한 창구로서. 네네. 좀 어쨌든 영향력을 평가받은 거네요. 네. 예. 그리고 김일성은 이 시기에 그 소련과 네. 소련의 주요 그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뭐 한반도 그 정책 담당자들과 그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같은 사회주의 계열이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군요. 이렇게 되고요. 1945년 9월 19일 네. 김일성은 조선공작단 60여 명을 이끌고 원산항을 통해서 귀국을 하면서 본격적인 국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네. 예. 이러면서 국내에 와서 그 건국이라고 하는 네. 총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공산당, 북한 내 공산당 그 조직 결성에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그러한 그 목표의 일환으로 9월 30일, 1945년 9월 30일 조만식 선생과 김일성은 첫 대면을 하게 됐죠. 여기에서 건국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자주독립과 각계각층의 단결과 협력을 합의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조만식 선생께서도 네네. 김일성에 대한 네. 그 이전의 그 판단, 네. 시각이 네. 충분히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은 김일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네. 어떻게 생각했었나. 같이 이제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설해 나가는데 파트너로 인정을 했다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남쪽에는 조선공산당의 남쪽에 박헌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김일성은 박헌영과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 남북이 그 38선으로 분단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허락을 받고 가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남과 북을 오가는 게 교통편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서 이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박헌영 주도의 그 조선공산당은 남한 사회에서만 그 주도 세력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김일성 중심의 북한 공산당이 그 다르게 공산당이 네, 이제 분할이 되는. 네, 일종의 이제 경쟁 상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나, 그러니까 같은 그 진영 안에서도 이런 게 좀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구성을 보면은요, 김일성은 박헌영, 이관술에 이어 서열 3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 내에서도 북한 공산당에서도 주요 정치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4인으로 구성된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정치국에서도 박헌영에 이어서 두 번째 서열이 되는 거고요. 군사부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투력에서는 확실한 그게 있었군요. 예. 그런데 이 명단들의 특징은요. 김일성을 제외하고는 광복 당시, 네. 해방 당시 국내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선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지연 학연 네네. 자신과의 어떤 친분 관계, 어떤 사상적인 결속 관계, 결합 네. 관계에 따라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쵸. 아무래도 이제 아는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활동했었던 공산주의자들이 국외에서 활동했었던 김일성을 서열 2위, 서열 3위 군사 책임자로 선출하고 임명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공산주의 계열 내부에서 김일성의 존재감, 정치적 위상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국내 민중들한테 지금 알려질 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이게 바로 조선 그 평양에서 열렸었던 군중대회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4번. 보기가 설명하는 이 선거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이 선거는 1948년 대한민국 제1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미군정 법령인 선거법에 따라 실시한 남한의 단독 총선거이다. 이 선거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천한 최초의 경험으로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일부가 한국 사회에 이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반공체제가 합법화되고 냉전적 반공체제를 전제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광복 이후 분출되었던 우리 민족의 다양성이 배제되고 자본주의와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선적 가치관만이 존재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1919년 3.1 독립만세 항쟁 이후 면면이 이어져 오던 대중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던 흐름이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다. 1. 국정원 댓글 조작 선거 2. 3.15 부정선거 3. 6.4 지방선거 4. 7월 30 재보궐선거 5. 50선거 네, 군중대회는 뭔가요? 예. 그러니까 그 해방 이후 북한에서 최대 규모의 집회인 평양시 군중대회가 네.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어떤 걸 목적으로 해서 열린 대회인가요? 예, 이게 바로 이제 1946년인데요. 네네. 이 군중대회 목적은 바로 그 소련군의 환영을 위해서 조직된 겁니다. 연도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1945년입니다. 해방되고 나서. 네네. 그러니까 본래 목적은 소련군을 그러니까 해방군으로서 네네. 소련군을 환영하는 환영회였는데 네. 이게 일설에 의하면 김일성 환영대회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 왜냐면 이 조선공산당 당원들이 그 대회를 개최하면서 김일성 장군이 온다. 김일성 장군이 여기 오니까 우리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선전전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련군을 해방군으로서 환영하는 의미도 있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김일성을 환영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회에서는 이렇던 게 있는 거죠. 해방이 됐는데 네. 그러면 해방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외세인 것보다는 그쵸. 우리나라 우리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인 게 더
나은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되는 거죠. 소련과 함께 진공작전을 펼쳤던 사람 중에 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 대회가 아주 성대하게 열리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대회는 김일성의 대중적 인지도를 북한의 정치 세력 그다음에 소련군 지도부에게 각인시켜주게 된 계기. 네. 그러니까 대중적인 정치 지도자로서 급부상하게 된 계기가 평양 군중대회였다. 라고 보는 거죠. 약간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예. 그 전까지는 국내에 좀 기반이 없다가 왜 하지 중장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좀 환영을 아주 성대한 해주면서 환영대회를 하는 예, 거죠. 그걸 계기로 좀 국내에서 민중들이 이 사람이 미군정에 먹히는 지도자구나 하면서 예. 이렇게 급부상했던 것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이 좀 있긴 하네요. 예, 그 이승만은 하지중장의 그 아주 뭐랄까요, 그 과분한 칭찬, 칭송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남한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하지중장이었고, 네. 그 사람이 극진한 칭송을 해서 등장한 사람이 이승만이고, 그러니까 네. 하지중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죠. 그 사람이 1시간이 넘는 정치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거 덕분에 이제 실제로는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일종의 메가더와의 관계 이런 것 덕분에 이제 예. 됐던 것인데 그러니까 친일 매국 세력들은 그 당시에 미국에 우리가 빌붙어야 되는데 미국과 같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미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승만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어쨌든 약간 그 결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미국과 예. 미군정과 그리고 소련의 군정을 어떻게 보면 좀 등에 업게 되면서 이게 약간 그 대중적인 인지도가 확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1945년 11월에 스티코프라고 하는 미군정의 고위 책임자가 네. 모스크바에 있는 지도부에게 되는 보고서에 김일성에 관련된 평가가 있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김일성의 이름은 조선인민의 광범위한 계층 가운데서 알려져 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한 조선인민의 전사와 영웅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인민은 그에 관한 많은 전설을 만들어냈고 그는 진실로 조선인민의 전설적인 영웅이 되었다. 일본인들은 김일성을 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이용했으며 그의 머리에 많은 액수의 돈을 걸었다. 김일성은 특히 농민을 위시하여 많은 민주계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는 미래 조선 정부 내에서 알맞은 후보이다. 인민민주전선의 창설 시 김일성은 이를 이끌 알맞은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해방 전후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소련의 어떤 그 태도가 같이 그 조선의 정부를 수립할 소련의 우호적인 파트너? 그렇죠. 파트너로 생각을 했었다가 그 위상이 갑자기 급부상하게 점점 됐거든요. 높아지게 예. 되는 거죠. 미국에서조차도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할 정도면 일단은 국제적인 인지도나 예. 그리고 국내적인 인지도 인기 또한 점점 더 이제 높아지게 된 셈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조만식 선생님 얘기로 이제 들어가면은요. 네, 그러게요. 조만식 선생님이 이렇게 또 인지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밀리게 됐냐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요. 소련군 지도부가 1945년 10월에 정치 경제 부문의 지도를 위해서 중앙 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네. 북조선 임시 민간 자치위원회라는 걸 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 정부,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그 신탁 통치하기 전에 그 임시 정부를 세운다. 네네. 근데 임시 정부 이전의 과도적인 정치 질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거 할 때 그 위원장으로 조만식이 천거가 됩니다. 하지만 조만식 선생의 거부로 이 기구의 결성이 무산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소련 군정에서 네네. 조만식 선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식 선생님이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두 가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소련 군정에서도 조만식 선생님의 어떤 명망, 권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조만식 선생에게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일단 보장하려고 제안을 했다라는 했었고, 거죠. 예. 예. 그리고 소련군 사령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식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더욱이 미국과 이렇게 교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에게
우호적인 정권 수립을 하려고 하겠죠, 소련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민족주의 우파 계열이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독교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뭐 꼭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련으로서는 가능하면 조만식을 배제하고 싶었지만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네, 거예요. 인지도가 워낙 또 이제 명망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 또한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스크바 3상회의 그다음 또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게 사실은 미국 측의 어떤 그 영향력이 미국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 조만식 선생의 역할을 일정하게 기대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조만식 선생의 영향 자체가 컸다.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한반도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조만식 선생의 역할이 좀 필요했었다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김일성은 그 조만식 선생님을 그 어떤 그 북한에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극진한 예우를 갖춥니다. 또 이제 이게 어르신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조만식 선생님은 김일성의 과거의 항일무장 투쟁 경력을 인정을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협력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11월 13일, 1945년 11월 3일 조선민주당이 결성을 하게 됐는데 이 당수가 바로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공산주의자들과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극우 보수 민족주의자가 공산주의자들과 협력을 강조하는 거죠. 네. 이건 뭐 그리고 이 조선민주당이 김일성의 주도로 창설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김일성을 칭찬하고 예우해 주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일종의 약간 좀 민족주의 계열의 당이었단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조만식 선생님하고 김일성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소련 군정, 소련군 지도부하고 조만식 선생님의 갈등 관계가 나타나게 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찬성할 거냐, 찬탁이냐, 반탁이냐. 이 조만식 선생님은 당연히 조선의 즉각 독립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김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하고 조만식 선생님은 또 일정하게 이제 관계, 긴밀한 연락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네네. 예. 그렇군요. 당연히 사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 남쪽 정부에서도 남측에서도 여운형 선생님이 굉장히 국내적으로 기반이 있었고 또 인정받는 지도자였고 미국 역시도 그걸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분이 좀 중도이긴 하지만 약간 좀 좌파 계열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좀 약간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결코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받아 안긴 좀 껄끄러운 이런 상대였다면 여기 지금 조만식 선생 역시도 이 소련 입장에서 보건대 무시할 수는 절대 없고 영향력도 크지만 그렇다고 100% 받아 안긴 약간 껄끄러운 이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 1945년 11월 우익 성향의 선구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네. 남한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여론조사 내용. 그래서 네네. 조선을 이끌어갈 지도자. 네. 를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합니다. 33% 압도적인 1등이 바로 여운형 선생이었고요. 예. 이승만 21%로 2등. 네. 김구 선생님이 18%, 박헌영 16%. 그 이어서 5등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김일성 9%입니다. 이게 보수 우익 성향이고 네네. 남한에서만 했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9%보다 더 북한에서는 더 높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일제시기에 최고의 혁명가를 물어보는 여론조사에서도 여운형 20%, 이승만 18%, 박헌영 17%, 김구 16%, 김일성 7%.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익 성향의 단체에 의해서 남한 공간에서 실시된 이랬던 점을 감안하면 그 당시 김일성의 대중적인 입지와 인지도는 급상승했거나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미. 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까 그 모스크바 3상회에서 찬탁과 반탁 결정에서 소련 군정, 소련 지도부와 갈등 관계를 맺고 있는 조만식 선생님이
결국엔 김일성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숙청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는 약간 이게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남쪽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되면서 어찌됐건 그 거의 뭐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의해서 숙청이 됐던 거잖아요. 사실상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발붙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내몰아쳤는데요. 예. 이제 중요한 걸 또 하나 좀 보면은요. 1945년 12월 25일자 모스크바 지도부 내 보고서의 그 결론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재 민족 민주 활동가 가운데 이제 북한 지방입니다. 네. 공산당 지도자들인 김일성과 박헌영, 민주당 지도자 조만식이 북조선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습니다. 조만식의 소련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아직 불명확합니다. 연해주 군관구 군사회의 견해에 따르면 민주적인 조직들이 이끌고 조선에서의 우리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민족민주 간부들을 준비시키는데 아직 4, 5개월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가장 지명도가 높은 3명. 김일성, 박헌영, 조만식. 그런데 박헌영은 남한에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서 부수상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면 북조선에서는 김일성, 조만식. 둘이군요. 그런데 대중적인 지지도는 그다음에 또 온건한 모습에서는 나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조만식 선생님이 더 압도적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련군 사령부하고 북한 공산당은요, 그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해 줄 것 대단히 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만식 선생에게. 그런데 조만식 선생님은 거부를 하는 거죠. 네. 예, 소련군 지도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만식 선생님께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받아주시면, 인정해주시면, 조선, 한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제안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부를 만들면 그 정부의 대통령,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니라 이분을, 조만식 선생님을 그렇죠.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만약에 개인적인 권력욕이 있으시면, 예. 남쪽에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분이었으면 냉큼 옳거니 했을 텐데, 이분이 또 약간 김구 선생님 같은 과셔서, 절대 신탁은 안 된다. 즉각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거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비타협적인, 네. 아주, 절대 소련을 등에 업고 하지 못하겠다. 우리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시며 거부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급부로 네. 김일성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숙청해야 되는 대상으로 예. 될 수밖에 없었겠군요. 예.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1946년 그 미소공동위원회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한국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다면 네. 김일성의 위치는 다르게 되는 거죠. 아마 한 국방부 장관 이런? 아주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박헌영과 김일성의 의견이 반영된 임시정부 내각 후보 명단에는 네. 남조선인민당 당수이자 저명한 중도좌파 지도자인 여운형 선생님이 수상 후보. 그 다음에 중도 우파 지도자였죠. 그 상해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김규식 선생님.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당수였던 박헌영이 부수상 후보. 그 다음에 김일성은 국방상 후보. 그래서 통일정부가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또 1946년 소련이 구상한 대로라면 최고 지도자는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측의 후보자들하고 남측 김구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 이런 그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네. 예. 참, 근데 이대로만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거듭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까운 인재들을 그것도 남과 북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쪼개져서 서로를 죽고 죽이게 되는 이 아까운 인재들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됐으니 정말 민족의 비극이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조선의 임시정부, 조선정부가 한국 정부가 임시정부가 결성이 되었고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게요.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여운형 선생님, 김구 선생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조만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며, 지금 박헌영 선생님, 이런 분들 다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친일파들은 정말 발붙일 때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됐었더라면. 그래서 요 시기에 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북한에서의 토지개혁,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네. 이 토지개혁은 북한에서 자랑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체사상, 하나는 토지개혁. 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전 시간대 우리가 저희 이 토지개혁과 관련해서 친일지주를 위한 토지개혁, 예. 남쪽에서 우리가 친일파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걸 그 땅을 고스란히 친일파들을 위해서 다 이제 받게 됐던 그런 토지개혁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정치 지도자, 네. 정치 권력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토지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네. 김일성하고 조만식을 비교를 했을 때 조만식 선생님은 되게 대중적인 지지도가 온건하고 명망이 있는 네네. 나이도 있고 네네. 중후한 정치 네. 지도자였었고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젊고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그죠.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또 무장 투쟁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네. 근데 토지 개혁이 성공을 함으로써 전 민중들한테 어떤 토지 개혁의 성과나 혜택들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님의 대중적 지지도에 버금가는 대중적 지지도와 인지도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북한의 정치 무대에 퇴장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네. 조만식 선생님의 위치를 김일성이 흡수하게 되는 거군요. 흡수할 수 있었던 과정. 아,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그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런 농민들에게 직접 일제에서 핍박받던 그 농민들이 자기 땅을 또 이렇게 무상 분배를 했기 때문에 일제에 빼앗겼던 땅을 다시 또 받게 되는 이 직접적인 이 손에 쥐게 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나 이 민중들에게 인기가 확실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네요. 이 토지 분배 자체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아, 그렇군요. 어찌됐든, 글쎄, 남쪽과 같다고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어찌됐건, 이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더라면 참 우리가 잘 좋은 그림을 만들 수도 있었을 남북이 하나 된 예. 진정한 독립국가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크고 인재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 하나 좀 빠뜨린 것 같은데. 네네. 그 당시 북한에 있었던 네. 그 공산당 당원들, 그리고 지금 박헌영밖에 예, 얘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그 공산당의 그때 경쟁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왜 부상하지 못했는가? 소련의 지원을 받지 못했는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북한 내 대표적인 공산주의 지도자들 김영범하고 이제 오기섭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사람들은 북한 일제강점기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려면 어떻게 지하 조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발각이 되면 감옥에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활동 한 3년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감옥을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있을 시간보다 감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대중들에게 민중들에게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지하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내의 그 공산주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확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이 약한 거고 지하 조직이었기 때문에 알려지지가 않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것도 또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소련과 함께 환영식을 했던 것이 김일성에게 굉장히 좀 주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 5번. 다음에 보기는 2008년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실린 고 김수영 시인의 미발표 유고이다. 고 김수영 시인의 부인 김연경 여사에 의하면 생전의 김수영은 이 시의 제목을 잠꼬대로 바꿔 출판사 현대문학에 보냈으나 현대문학 편집자는 작품을 돌려보냈다고 한다. 잘 듣고 보기에 땡땡땡 만세 대신에 들어갈 이 시의 제목을 고르시오. 보기 땡땡땡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땡땡땡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랑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밖에. 1. 이승만 만세. 2. 박정희 만세. 3. 전두환 만세. 4. 박근혜 만세. 5. 김일성 만세. 네, 오늘 이승만과 김일성 남북의 건국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좀 길게 저희 2주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텐데요. 오늘 강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네,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쵸.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해방, 그러면 한 번의 건국, 그래서 그쵸.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데 네, 한 번의 광복과 두 번의 건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네요. 참. 예. 이 두 번의 건국을 하나의 통일로 만들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 멋있네요. 예. 네. 남과 북의 가치는 네. 민족의 번영, 조국의 통일, 네. 이 하나의 가치관으로 네.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우리 민족 스스로가 이뤄내지 못했던 건국이에요. 두 번의 건국. 하나의 통일, 하나로 되는 통일은 부디 우리 민족 스스로가 이뤄내서 그 어떤 외세의 이해관계에 이해 정략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 민족의 미래 번영, 우리 민족들을 위한 그런 통일 꼭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이 진짜 잘못 꿰어진 단추를 다시 풀고 제대로 된 건국, 이 재건으로 임시정부의 그 정신,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자주민주, 진정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46강이었습니다. 이승만과 김일성, 남북의 건국 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